첫 번째, 백신은 안전한가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통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통계 자료 보시면은 백신 접종 의향을 묻는 질문인데 반반 정도의 의향이 나왔고요. 그 원인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저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많이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불안감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일단은 이제 모든 약품 또한 백신 또한 이상 반응이라고 해서 부작용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이상 반응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 반응이란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반응이 매우 희귀하거나 우리가 감당이 가능하면 또 접종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들은 최근에 지금 코로나 백신에 사용되는 기술들이 좀 새로운 기술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뭐 바이러스를 키워가지고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병독성을 줄인다든지 네. 이제 바이러스의 전체를 삽입하든지 이런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내 몸에 보내서 이제 그 유전자가 내 몸에서 항원을 만들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백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고요. 또한 mRNA 백신들이 있고 또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 사용되던 방법의 백신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단백 결합 백신이긴 하지만 단백 합성 백신이긴 하지만 면역 증강제 같은 걸 써서 면역을 증가시키는 이런 백신도 있어서 최근 백신은 대부분 새로운 기술을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백신 만드는 기술이 참 다양한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들은 어떤 기술을 활용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국내에는 지금 이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들어와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은 mRNA라는 이제 유전 물질을 내 몸에 투여하고 그 mRNA가 내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을 만들어내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랑 돌기 단백질을 내 몸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낸 그 단백질이 내 면역을 자극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그 유전자 물질을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삽입을 시켜서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내 몸에 전달하고 그 유전자가 다시 이제 mRNA 백신과 동일하게 항원을 만들어서 내 몸에서 면역을 나타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유전자가 내 몸에 들어오고 그 유전자가 내 몸에서 항원을 만들고 그 항원이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저도 참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막상 내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나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데노 바이러스 유전자 껍데기 안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는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되고요. 게다가 동물에서도 이제 감염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인데 이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는 침팬지에서는 감기를 일으키지만 사람에서는 전혀 그런 감기 증상이 심하게 안 나타난다고 돼 있고 또 사람에게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 5번이나 26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얀센은 26번을 이용했는데 이제 그런 바이러스 중에 아데노바이러스 중에 사람한테 크게 이제 감기 증상이 심하지 않은 바이러스를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몸에 친숙하기도 하고 또한 바이러스를 전달해서 그 유전자 전달하는 것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현재 백신을 개발한 겁니다. 그렇군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되는 부작용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만 접종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백신의 부작용을 많이 들어봤는데 다른 백신들도 부작용이 있겠죠? 그러게요. 예, 일단 여러 가지 백신들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접종 초기부터 이제 급성 반응에 해당되는 아나필락시스 빈도가 좀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더라도 응급 조치를 하면 큰 문제 없다라고 돼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단 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얀센 백신 같은 경우도 똑같은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데 미국 내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처럼 희귀 혈전증이 발생했다라는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얘기 나왔는데 일단은 접종의 이득이 크니까 접종을 하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외에 노바백스라 그래서 단백질 항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 반응이라는 게 주로 이제 접종 부위 통증이라든지 이런 큰 이상 반응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접종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통계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임상 연구 단계에서는 이제 3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니까 희귀한 그런 이상 반응은 잘 안 나타나는데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일단은 100만 명당 1명 수준 정도 또는 1000만 명당 1명 수준의 희귀한 이상 사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지금 수집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처음 접해보는 백신인 만큼 계속해서 좀 관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가장 좀 안전한 백신,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백신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저도 딱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백신마다 다 조금씩 좀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화이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나필락시스 빈도가 좀 높은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증에 대한 위험도가 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상 반응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어떤 백신이 안전하다 이렇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모든 백신이 일단은 안전성과 관련돼 있어서는 백신을 맞았을 때의 이익이 이상 반응이 생기는 그런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라고밖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그게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 걱정을 조금 줄이려면은 백신 접종 전후로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교수님. 네, 특히 이제 백신 접종 전후에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백신 접종 전에는 되도록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 접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뭐 열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며칠 좀 미루시는 게 좋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된다든지 또 만성 질환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서 급성 감염증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접종을 좀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접종을 한 당일날 같은 경우에는 좀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 접종하시고 나서 접종 이후에 보통 12시간이 넘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접종 부위 통증이 생기거나 미열이 생긴다든지 뭐 근육통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스타미노펜 같은 해열제 성분을 좀 사전에 준비해 놨다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바로 드시고 그냥 푹 쉬시면 되게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증상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다만 꼭 주의해야 되는 이상 반응들이 있습니다. 특히 48시간 이상 네. 경과가 됐는데 열이 뭐 계속 난다든지 접종 부위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발적이 뭐 심해진다든지 또는 뭐 어지럽다든지 또는 또 요새 최근에 혈전증 얘기 나오니까 두통이 너무 심해진다든지 또한 피부에 여러 가지 출혈성 반점 같은 게 나타나는 증상이 접종 이후에 계속 더 악화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두통이 심해지거나 하는 네. 그런 증상은 응급실로 바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불안감의 원인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뇨병 환자는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당뇨병 환자는 확 치솟는다. 저도 그런 기사를 봤는데 왜 그런 거예요, 권 교수님? 예, 최근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증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감염증이 생기게 되면 예후도 불량하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예방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근거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연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작년 3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했던 당뇨병 환자 약 2,796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5분의 1, 21%가 입원하고 나서 4주 만에 사망을 했고 그 사망자 특성을 좀 분석을 했더니 처음부터 이제 미세혈관합병증이 있었거나 또는 이제 백혈구 수치가 높았거나 간 기능 수치가 안 좋았던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제 어쨌든 위중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사망률이 높았더라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좀 흥미로운 것은 인슐린 치료를 한 사람들이 사망률이 한 44% 정도 높았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해석을 좀 주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인슐린 치료를 해서 사망률이 높아진 게 아니라 그만큼 인슐린 치료를 하는 당뇨병 환자가 혈당 조절도 안 되고 또 당뇨병도 오래됐기 때문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국내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은데 한 5,000명 정도 데이터를 보면 똑같이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기계 호흡을 하는 이제 위험도가 한 1.93배 정도, 그다음에 사망률도 2.66배 정도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걱정, 합병증 걱정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코로나19의 중증도와 사망도까지도 높일 수 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김강준 교수님? 네, 일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감염 질환이 생겼을 때는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힘든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이런 호르몬들은 대부분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간 상태가 지속되는 당뇨병의 경우에는 결국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염증 및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도 대부분은 염증과 혈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같은 기전을 따르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그걸 자체만으로도 혈관이 안 좋아지고 염증에 문제가 생기는데 코로나19가 걸렸을 때 그러한 것들이 더 악화가 되니까 상호 간의 연관성들이 굉장히 깊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분들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도 높고 여러 가지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드시 맞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본인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이상 반응이 혹시 생기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크실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을 진행하는 게 많다라는 얘기를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 백신 맞아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뇨병 환자에서 예방 접종을 했을 때 네. 일단은 질병 자체가 예방되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가 더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 대한 여러 연구들, 특히 모든 백신 연구에 당뇨 환자들 포함돼서 연구가 됐는데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더 이상 반응이 많거나 또는 뭐 합병증이 많거나 부작용이 많거나 이런 거 없었으니까 당뇨병 가지고 계신 분들도 꼭 예방접종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당뇨병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할 것들이 주사 맞을 때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당뇨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심장 질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이제 항응고제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접종할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접종 부위를 꽉 눌러가지고 거기에 좀 멍이 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만 될 것 같고요. 특히 접종 전후에서 이 약을 뭐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질문이 많은데 네. 기존에 드시던 모든 약들은 제대로 잘 드시면서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면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짧게 2, 3일 정도 혈당이 잠깐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면역 반응 때문에 일시적인 거니까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시간 지나면 혈당도 안정되는 부분들을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이런 불안감을 다 종식하려면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뿌리 뽑혀야 될 텐데 언제쯤이면 우리가 예전의 그 일상으로 아, 예, 1년 전이 넘었어요, 벌써. 간절합니다. 예,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교수님? 사실 1년째 이 질문을 계속 받고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지금은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고, 뭐 예방접종 좀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예방접종이 시작됐고, 특히 예방접종이 많이 된 국가들에서 일상생활로 조금씩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목표한 대로 11월까지 전 국민의 한 70%가 예방접종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코로나19의 종식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